27번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운영 체계입니다. 통화정책 운영 체계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수립 그리고 집행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제도적인 틀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터 라까지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 특징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보기를 하나씩 보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운영체계가 어떤 변수를 명목 지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운영체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물가 안정 목표제 이외에 기존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물가 안정 목표제의 특징을 정리를 한 뒤에 이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통화정책의 운용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서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 또는 금융 안정 또는 경기 안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인데,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주로 채택하고 있는 운용체계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수단은 통화정책 당국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화당국이 이 정책 목표, 즉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화정책 수단을 조절하는데, 이 조절한 그 효과가 최종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 정책 수단과 최종 목표 사이에 이렇게 중간 목표를 정해두고 이를 관찰하면서 정책 수단을 조절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이런 방식을 중간 목표제라고 하고요. 중간 목표라는 것은 정책 수단을 조절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찰 대상이 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 중간 목표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3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측정 가능성, 통제 가능성, 최종 목표와의 안정적 관계입니다. 측정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 중간 목표를 이용하는 이유가 통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관찰 대상이 되는 변수는 단기간 내에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목표는 중앙은행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것은 중간 목표로서의 수단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질인데, 이 중간 목표는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용 목표라는 것은 위에 보시면 이 정책 수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면서 쓸 수 있는 수단들 또는 그런 지침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단기금리라든가 지불준비금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금융기관한테 국공채 같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재할인율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조절함으로써 본원 통화량을 조절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준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요구하는 필요 지불 준비금 또는 법정 지불 준비금의 예금 총액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불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화폐 승수에 영향을 줘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수단을 실제 단기적으로 운용할 때는 단기금리나 지불 준비금을 조절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 목표가 있는데 통화당국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율 정책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 정책 수단이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정책 시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당국은 정책 수단과 최종 목표 사이에 이러한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중간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최종 목표와 안정적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 목표제 또는 이자율 목표제 또는 환율 목표제 같이 다양한 중간 목표제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중간 목표제를 통해서 각국은 통화정책을 운용해 왔는데, 이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간 목표를 정해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차라리 최종 목표인 이 물가 안정을 직접 겨냥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자는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했고요. 이후에 각국이 채택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1998년에 이 제도를 채택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목표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목표의 유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물가 안정을 최종 목표로 삼고 통화정책을 운영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중간 목표제랑 비교를 해보면 이 중간 목표가 없죠. 대신에 이 통화당국이 최종 목적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정보 변수들, 즉 통화량, 이자율, 환율, 자산가격, 기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해서 장래의 실제 인플레이션과 목표 인플레이션과의 괴리를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합니다. 이 물가 안정 목표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 목표의 공표, 즉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 즉 단일의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이때 기준 변수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책임성, 이 통화정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년에 4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리고 6개월 연속 물가 목표에서 0.5%포인트 이탈 시에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율의 예측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 궁극적으로 정확한 인플레이션 예측을 해야 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이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이러한 정보 변수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이 운영 목표 변수들, 단기 정책금리 같은 것을 조정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죠. 자,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여기 자유재량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재량 정책 또는 자유재량 정책과 준칙에 의한 정책, 룰에 의한 정책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량에 의한 정책인 자유재량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준칙에 의한 정책, 룰에 의한 정책은 각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미리 규정하고 실제로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 안정 목표제는 자유재량 정책보다는 이렇게 이 명확한 물가 안정 목표를 공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에 준칙에 의한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의 공표, 그리고 이러한 정보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1년에 4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극대화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 시간 불일치성 문제를 증가시킨다. 시간 불일치성이라는 것은 어떤 T기에 A라는 정책을 앞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시간이 흐른 뒤 T+1기에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T기에는 A가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B라는 정책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을 바꿀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가 있는데, 이때 정책이 시점에 따라서 최적인 정책이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정책의 시간 불일치성 또는 동태적 불일치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재량 정책은 아까 설명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책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가안정 목표제는 이렇게 명확한 물가안정 목표를 공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서 시간 불일치성 문제가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죠. 자유재량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제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기술하고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 생산과 고용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서는 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물가안정 목표제의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미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자유재량 정책과 비교해서는 준칙에 가까운 제도이기 때문에 생산과 고용이 정책 운용해가는 과정 중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제의 기준 지표는 GDP 디플레이터이다.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제의 기준 지표는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죠. 그래서 라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다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의 폐쇄경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이 나와 있죠. 상품시장은 IS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화폐시장은 LM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니까 물가는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폐쇄경제니까 해외에서의 자본의 유출입이나 재화나 서비스의 유출입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해서
국제 수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BP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모형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부터 r까지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 정부가 정부 지출을 60만큼 늘리고 그런데 세금은 60만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G를 60만큼 늘렸죠. 그리고 세금 T는 60만큼 줄였죠.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고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때의 화폐 공급량 MS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인 IS 곡선식과 화폐 시장의 균형식인 LM 곡선식입니다. 일단 IS 곡선식은 국민 소득이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이고, 그 다음 LM 곡선은 실질 화폐 공급이 실질 화폐 수요와 같다는 식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이 각 변수들을 이 IS와 LM 곡선식에다가 대입해서 일단 초기에 이자율을 구한 다음에 정부 지출이 60이 늘어나고 세금이 60만큼 줄은 값을 대입하고, 이자율은 우리가 도출한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 MS를 미지수로 놓고 이 균형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MS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IS 곡선식에다가 이 상품 시장의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하면 C에다가 360 더하기 0.8 곱하기 Y 마이너스 T는 150이죠. 이것을 대입하고 I에다 400 마이너스 20R 그리고 G는 180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Y는 4100 마이너스 100R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N 곡선에 이 식을 가지고 구해보면 물가가 6이고 화폐 공급이 2640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Y-200R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Y는 440 더하기 200R이 나오고, 이것을 연립하면 이자율은 12.2가 나오고 국민소득은 2880이 나옵니다. 이제 정부 지출이 60만큼 증가하고 세금이 60만큼 줄었을 때 이자율은 그대로 이 12.2를 유지하면서 화폐 공급량 MS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구한 것은 이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놨고요. 그래서 최초에 구한 이자율이 12.2였죠. 그러면 IS 곡선식을 다시 써보면 Y는 소비부터 써보면 360 더하기 0.8 곱하기 Y 마이너스, 원래 조세가 150이었는데 세금을 60만큼 줄였다고 그랬으니까 60 줄은 90이 되죠. 그리고 투자 400 마이너스 20 R인데 R은 이자율이니까 중앙은행이 이것을 고정시키고자 하니까 12.2를 그대로 써야겠죠. 그리고 더하기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은 60만큼 늘린다고 했으니까 180에서 60이 늘어난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34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생산물 시장의 소득을 가지고 화폐 시장에 대입을 해 봐야겠죠. 화폐 시장의 균형식에서 우리는 화폐 공급량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미지수 MS로 놓고 나누기 6, 실질 화폐 공급을 좌변에 쓰고요. 우변에 실질 화폐 수요 Y-200R인데 Y는 1번에서 변화된 Y인 3420을 써주고요. 그리고 R에는 역시 이 고정해야 되는 이자율 12.2를 대입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화폐 공급량은 588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